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젯밤 최고 4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는 이 야산의 절개지가 많은 비로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절개지 아래 있던 주택에서는 80대 할머니가 매몰돼 고립됐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남 광양 절개지 붕괴 현장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쯤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만인데요. 할머니가 숨진 장소를 한번 보면요. 어디가 집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직도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토사를 치우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끝날 기미는 없습니다. 위쪽도 한번 보면요. 보시는 화면이 무너진 절개지입니다. 물길이 선명하고 구조물도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할머니 휴대전화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고 음파 탐지 신호도 잡히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면 절개지 붕괴가 일어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할머니 집을 포함해 주택 2채와 창고 3동을 덮쳤습니다. 다른 주택에는 4명이 살고 있었는데 1명은 나가 있었고 3명은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광양을 비롯한 전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광양읍에는 오후 3시 기준으로 오늘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붕괴 현장 위쪽에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폭우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광양시도 공사 현장에 한 달 전 안정성 검토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인 인재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입니다. 아직 폭우가 예보됐고 지금까지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만큼 절개지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양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이른바 야행성 폭우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시장 2곳도 침수됐습니다. 삽시간에 가게에 들어차는 물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피해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 중앙시장. 진열돼 있던 상품들이 금세 쓰레기로 변해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흙탕물이 밀고 들어온 점포 안은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기운 없이 둘러보던 한 상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냉장고도 이렇게 엎어져 있고 김치 냉장고는 떠다니고 그렇게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시간당 60mm의 강한 폭우가 내린 건 저녁 8시쯤. 불과 2시간여 만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점포 35곳과 건물 6동이 침수되고 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차면서 수압을 못 이긴 점포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 지하에 있던 찻집도 완전히 물에 잠겨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재난당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물이 이만큼까지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까지. 이거 빠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9시 50분에 전화했더니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기다리랴. 이 난리 났는데 순차적으로 기다리랴. 빗속에 시작된 복구 작업에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틀간 200mm가 넘는 비가 추가로 예보돼 있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다 낮부터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장맛비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말 그대로 물 폭탄이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전남 해남군 현산면으로 무려 500mm가 넘는 큰 비가 왔습니다. 전남 장흥과 진도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장흥 관산읍에는 1시간에 79mm의 비가 내리면서 관측사상 7월에 내린 비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해안 일대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부 하천이 범람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나주시 영산강 남평교 부근에는 수위가 상승하면서 현재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지금도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이후 전남과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고흥과 해남, 광양, 장성 등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장마 전선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장마 전선은 일단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다가 오후부터 점차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등 중부지방도 내일 낮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비구름의 중심이 위치하는 충청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 당분간 장마 전선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폭우를 쏟아붓는 게릴라 호우의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비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물폭탄이 쏟아진 남부 지역엔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록적 폭우에 주민들은 망연자실,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피해가 집중된 곳이죠. 진도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도목마을 박정원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나와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비가 가랑비처럼 좀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가랑비처럼 내리고 있고 어제 상당히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당시 어땠습니까, 이장님? 차를 타고도 이동을 못할 정도로 예. 비가 아주 거세게 왔습니다. 예. 차를 타고 나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거세게 왔다. 예. 그렇다면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겠네요. 어려우나 임무가 또 마을 이장이라 할 수 없이 공원 주위에 물을 작업할 수 있는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펌프장 관리를 해야 네. 일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펌프장에 가서 펌프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밤사이 고생이 참 많으셨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해야 책임자죠. 예, 혹시 이동하시거나 펌프 작업을 하시는데 좀 위험하신 건 없으셨는지요? 위험하죠. 천둥 번개를 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마음적으로 네네.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혹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마을이 지금 1, 2, 3반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1, 2반은 본 동네고 3반은 떨어진 동네인데 3반에서 농사 짓는 창고 5동, 예. 어업용 창고 1동, 예. 가구 2개, 예. 2가구가 침수가 되었고요. 네네. 예. 1, 2반에 한 가구가 침수되고 한 가구는 집 뒤에 고랑에서 물이 넘어와서 집으로 들어온 것을 차단해가지고 예. 이상이 없이 안전 대피 이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대피하신 집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오늘 어디서 좀 생활을 하시는지요? 친척 집에 지금 다시 다 들어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농경지도 물에 많이 잠겼다고 들었는데 농경지 피해는 어떻습니까? 농경지는 지금 의심 면소재지가 있는데 면소재지를 차를 타고 가면은 평상시 한 5분에서 6분 걸립니다. 네. 바로 그 밑에까지 물이 전부 차버려가지고 저희 마을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진도의 의신면 소재지를 비롯하여 의신면 14개 마을 물이 생수부터 비온 물까지 전부 다 저희 마을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방조제가 있지만은 방조제 있고 수문이 있지만은 예. 침수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문이 10개를 갖고 있는데 예. 수문에는 얼른 빠져날 수가 없고 만조시는 또 물이 천천히 받기 때문에 예. 그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은 저희들은 펌프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물이 빨리 빠져야지 농작물 피해가 좀 덜할 텐데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밤에 말씀하시죠, 이장님.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많이 물은 빠지는 빠졌습니다만 농경지는 이쪽에서 14군데서 물이 내려다 보니까 지금도 침수가 상당히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예, 농경지 피해가 진도에서 가장 컸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예, 예. 부분이 좀 가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또 지금 마을 회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 2시간 정도 지침을 못했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는 교대를 좀 하면서 근무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진도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절개지 붕괴 사고가 나서요. 인명피해도 났거든요. 예. 진도 쪽에서 절개지 근처에 혹시 주택, 집이 있으면 좀 대피를 해야겠는데요. 그러죠. 대피를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장님이 직접 가구 다 다니시면서 대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군청이나 의회에서는 어떤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선 그 침수되었던 그 창고 또 농가 이런데 지금 그 복구 작업하는데 뭐 간식, 음료수 이런 거 지금 지원하고 예. 뭐 군청이나 면사무소 지금 자주 지금 시간 있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녀갑니다. 뭐 군의회도 그러고 지금. 예. 빨리 물을 퍼내야 된다는 해주셨는데 당장 당장 좀 필요한 뭐 기구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당장 필요한 기구는 뭐 펌프장이 빨리 설치가 돼야 안전 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펌프장 설치가 아주 절실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안전 조심해 주시고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바지 발언을 놓고서 여당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충청에서 첫 지방 행보를 소화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연일 격화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어제 2차 TV 토론에서 이 지사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묻는 질문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느냐고 답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직접 던졌던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위트로 해야 할 이야기를 정색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는 일이 본선에서 있었다면 속칭 폭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야당 역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두고 민망하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며 정면 대응을 피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선을 관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역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송영길 대표가 친문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편파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SNS를 통해 당대표가 당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됐다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3차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지도부의 불공정성 논란을 두고 반 이재명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통으로 택한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로 꼽히는 사안인 만큼 일찌감치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마련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와 종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른바 땅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여기에서 확보한 토지와 재원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이 지난 4.7 재보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위반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권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고요? 네,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듣는다라는 표 아래 오늘부터 민생 행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택한 첫 행선지는 대전인데요.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 장병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 방문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오와 결의를 새로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윤 전 총장은 이어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2030 세대와 탈원전 문제를 화두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탈원전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성급한 탈원전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일정에 앞서 탈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압력으로 검찰총장직을 그만뒀다는 사퇴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탈원전 비판으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는 등 야권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잠재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국민의힘과 접촉해 향후 계획과 입당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준비위원회 출범을 가시화한 가운데 외부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달 축하합니다. 한 달 축하합니다. 오, 다시 풀어. 하나, 둘, 셋. 다니 한 달에 이만큼 컸어요. My angel, 나에게 내게 저 하늘이 주신 큰 선물, 내 맘에 잠든 예쁜 사랑. My angel, 나에게 내게 이 세상이 주신 집중 안 하더라고. 신분증도 없다. 자유 예쁜 나의 사랑.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최연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생후 59일 된 아기였고요. 국회의원 엄마 품에 안겨서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국회의사당에 유모차를 밀면서 복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이 단이라고요? 네, 박단입니다. 예, 생후 59일, 어제가 59일이었고 오늘이 60일이 됐을 거니까 지난 5월쯤에 태어난 건가요? 네, 지난 5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예, 어버이날 선물처럼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랑 함께 국회에 출근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예. 있는데요. 오늘 오후 내내 보채다가 이제 막 잠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 떼놓고 나오시는 또 발걸음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인데 예. 이렇게 하루 내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좀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제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석을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국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유아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수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엄마들이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 바깥에 나와야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좀 저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저 혼자 다닐 때보다 2배의 시간이 들더라고요. 예, 수유실도 가보셨는데 있긴 한데 좀 원래 생각보다는 좀 부실한 면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화장실에 있는 그 기저귀 교환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 1인용 소파와 그 세면대가 있습니다. 근데 세면대는 있지만 이제 손을 닦을 수 있는 비누는 없었고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는 있지만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좀 세밀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을 좀 몸소 느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만 경험하던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생활이 되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좀 더 깊게 공감하고 또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동반법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이제 부모와 함께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입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좀 공감을 하시던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찾아뵀는데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공감대를 좀 표해 주셨습니다. 예, 사실 20대 국회 때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이 동반법 같은 내용을 좀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아이 동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좀 함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좀 이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와 함께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 왔던 그 단위 사진들을 쭉 보니까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애착 인형도 선물을 주셨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는지요? 네, 아이 동반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좀 표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라는 든든한 약속을 또 선물로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아이를 키워본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약속도 해주셨는데 사실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국회 회의장 들어가는 게 뭐 드문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국회의장이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좀 보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좀 육아를 하면서도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 왼편으로 해외 사례들을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그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가 노키즈 존,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이 앞으로 연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대도 됩니다. 임신과 육아 뭐 축복이지만 사실 여성한테는 고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원으로서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SNS에 비슷한 고민들을
표시하는 쓰는 엄마들을 보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많은 엄마들의 비슷한 고민들, 특히 워킹맘들의 고민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국회에서부터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아이가 집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아니냐, 엄마를 따라서 꼭 저렇게 국회까지 나와야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사실 뭐 매일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가족의 상황상 제가 아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의정 활동과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한번 또 이슈가 되어야 입법 과제들이 실제로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것이 한 번의 쇼로 끝날지 아니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제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꼭 필요할 때 엄마가 꼭 반드시 봐야 될 때만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때만 아이를 데리고 국회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친정엄마 찬스를 쓰겠다 모두 쓰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성의 문제이기도 네. 하지만 최근에는 노년의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SNS에서 이제 친정엄마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담은 웹툰을 보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도 끝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실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좀 어쩔 수 없이 친정 찬스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굉장히 고맙고 또 죄송하고 애틋한 마음인데요. 자녀를 다 키웠더니 이제는 손주를 키워야 하는 특히 노년들의 고충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손주를 키워야 하는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특히 노년 여성들에게 예. 행복한 삶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용혜연 의원이 그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용혜인 의원의 그 아기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특별한 출근이었습니다. 이게 좀 평범한 출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감염은 지난주 2배를 넘겼습니다. 델타 변이 집단 감염도 속속 나오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홍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코로나19 확산 추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곳은 서울시가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설치한 선별진료소인데요. 음식점이나 주점을 찾은 젊은 층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 30대가 많이 찾는 홍익문화공원이나 강남역 그리고 한티 근린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연 겁니다. 세 군데서 어제 하루 동안 76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만큼 수도권 젊은 층 감염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 16.4%가 20대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전체 연령대 가운데 20대 감염 발생률은 지난주보다 75% 이상 늘었고요.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밀접, 밀집, 밀폐, 산밀 환경을 가진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러 시설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경향도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 전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다중이용 시설도 집중돼 있다 보니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은 전국 1.3명의 2배가 넘는 2.9명입니다. 네, 델타 변이 관련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방역 당국의 걱정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대 음식점에서 시작해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어학원까지 번진 집단 감염은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만 7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최소 3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집단 감염 가운데 일부만 감염된 것이 확인돼도 전체를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곳 홍대 음식점발 집단 감염 등을 포함하면 델타 변이 감염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만 델타 변이 관련 집단 감염이 9건, 감염자가 52명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이곳 홍대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부산 감성주점에도 방문한 것이 알려져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 바깥까지 번졌을까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다중이용 시설과 20대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펍, 바 등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의 인주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을 포함해 23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3,000명을 전수검사하고 인천시 교육청도 내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전 서구에서 노래방을 매개로 40명이 확진된 사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먼저 받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백신은 유효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내일 오전 7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여름방학이나 휴가 등을 위해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티켓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라도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주장과 써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별, 기구별,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와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건 미국과 영국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 접종 완료자는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CDC가 해당 지침을 내놨고 영국은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 6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조치 폐지에 들어갑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that moment has come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I don't particularly want to wear a mask.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njoy doing it. We will be moving into a phase, though, where these will be matters of personal choice. 써야 한다는 건 이스라엘과 WHO, 미국의 일부 주 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달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의무화로 돌아서 주목됩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유로 2020을 통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별 예선 당시 2만여 관중이 노마스크로 경기를 본 뒤 이 경기장에서만 확진자가 4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50%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에도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6천 명대를 넘나들고 미국 역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각각인 지침에 따라 방역에 혼선이 온다는 것. 국가 간 다른 지침은 물론 보건기구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 행보까지 나와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조차 접종 완료 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선 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입장을 뒤바꿔 혼란을 키웁니다. 중요한 건 공통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아 개인들의 예방 수칙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선 백신을 접종했어도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며 감염을 줄이기 위한 습관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손에 잡힐 듯한 코로나19와의 이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선봉에 서 있는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델타 변이가 9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표본조사여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7%가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매주 2배씩 늘고 있다는 수치도 내놨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염력으로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 30명으로 늘었고 1주 전에는 70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명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게 변이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번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중국 우한 입국자에게서 발견된 코로나를 S형, 신천지 집단 감염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유형을 V형,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은 GH형으로 나뉘었었죠. 이후 GV형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영국발과 남아공발, 지금의 델타 바이러스인 인도발 변이로 코로나19는 조금씩 유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전파력이 세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문가들도 변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또 놀라진 말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계속될 거고 지역사회에서 확산도 지속될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한번 유입되게 되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방역에 걱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해진 델타 변이와 에어컨의 결합입니다. 최근 전북 남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한 남원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5m 거리, 그러니까 식당 끝에서 끝에 가깝지 않은 거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겹친 시간도 단 1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워진 날씨에 켜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파주시 한 스타벅스가 대표적인데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에어컨 바람을 통해 7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창문이 없고 출입문이 한 곳이었던 안양시의 분식집에서도 또 좁고 자연 환기가 안 된 양재동의 족발집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유행을 억제해온 것처럼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다르진 않습니다. 일주일 연속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다 델타 변이 확산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자칫 방심하면 또 다른 대유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요즘 내 자신과 가족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할 시점입니다. 5년 전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웅영 검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폭행 혐의만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경력 2년차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시로 장시간 질책하거나 야단쳤고 피해자가 한계 잃은 상황에서 폭행한 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을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과 정부가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달 동안 고 김홍영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는데요. 33살 2년차 검사던 고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17차례에 걸친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족이 폭행과 강요,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뒤늦게나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검찰 내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60kg짜리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용인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곰들은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곰 사육 농장에서 철제 사육장을 훼손한 채 탈출했으며 이 가운데 한 마리는 12시 50분쯤 인근에서 수색에 나선 엽사에게 발견돼 사살됐습니다.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 이재명 지사 그리고 비이재명 구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친문 강성 지지층 비판 발언을 두고도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심 투어 첫 행선지로 대전을 찾아서 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서 오후엔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행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심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이 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나서 카이스트를 방문했거든요.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 걸까요? 우선 첫 행선지를 이제 대전에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YTN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첫 행선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이다. 진보의 도시 광주로 갈 건지, 아니면 보수의 도시 대구로 갈 건지, 그것도 아니면 중도 도시 충청도로 갈 것인지. 근데 만약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대전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광주든 부산, 대구든 어느 한쪽이면 영원한 지역의 선택에 따른 어떤 지역적 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대전으로 가면 해소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충청도 대망론이 의외로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충청도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이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전이라는 첫 행선지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선택한 행보였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전 방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무엇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휴가 가다가 돌아오다가 병장이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년이었어요. 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 국가를 위해 이 순국하신 젊은 그 영령들의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이분들을 보니까 이 국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지향을 따지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순국하신 젊은 영령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국가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오가 세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념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최근 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행보를 보면 약간 보수 쪽에 호소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묘하게 말이죠. 이게 진보의 상징이 세월호라고 한다면 보수의 상징은 천안함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인 대전 이제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을 사람들 유가족들과 만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반문의 선봉장 대표 주자가 되겠다라는 확실히 자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행보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대선은 보수, 진보, 중도로 갈 때 본인이 이제 중도로서 이미지는 충분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의 부분을 확실하게 윤석열은 곧 보수라는 등식을 각인시키겠다라는 측면에 앞으로 보수 행보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민생 탐방하는 민생 투어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와 중도 인사들을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만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보수 쪽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 확실히 방점을 찍고 각인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이 대전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에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 카이스트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인데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발을 보면은 본인 이제 원전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그 검찰총장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반문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항상 공격하는, 지적하는 세 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조국 사태고,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그 중에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쉬워하고 화가 나고 보수 진영에서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꼭 집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액센트를 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를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둘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보는 지금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행보들이 일단은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반문 정서는 강하게 그리고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일단 저는 더 득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 나름대로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뭐 권영세 영입위원장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일단은 독자 행보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나중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으로 절대 갈 리는 없고 국민의힘으로 가긴 가는데 지금 최근 정치 돌아가는 걸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5일 민주당의 경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경선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화폐이 될지 분열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5일 경선 때 만약에 민주당에 어떤 분열이나 분화 현상이 생긴다면 그때 또다시 정계 개편에 버금가는 그런 대요동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 좀 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민주당 경선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 들어서 엑스파일이나 여러 가지 뭐 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당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약간 마음의 여유를 좀 되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출마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장모가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3년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날 저녁부터 마이웨이 행보를 한 겁니다. 예.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또 박정희 재단 방문했죠. 예. 또 국민의힘 관계자 권영세 위원장 만났죠. 예. 그리고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원자력공학과 교수 만나고 지금 오늘 행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행보를 흐름을 봤을 때 다음 행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들을 두루 만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정치인들을 두루 여야 만날 정치인들, 것이다. 진보 정치인. 그게 이제 이른바 스타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 예. 액션 플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인이 국민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안철수 만나게 되는 거,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만나려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내일 만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곧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두루두루 여야를 넘나들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행보, 예. 이른바 스타 액션 플랜을 상당히 좀 가시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비이재명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을 보고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홍길동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2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직접 쓴 거 맞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이 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일 공약은 아닌데 일 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이 최대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선 후보거든요. 추미애 그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어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뚜렷이 어제 말씀을 하시진 않았고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계셔서 더 상처받는 것이 걱정됐고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것도 걱정됐다. 그 후에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그 개혁에 저항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의심은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의심했죠. 그러면 뭘 취하셨나요? 의심 이후에? 계속 그 수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고 과도한 수사다. 그런 것은 아마 다 추 후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별로 기억이 나는 바가 없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별로 기억나는 바가 없다라면서 각을 좀 세우는 모습인데 지금 저희가 TV 토론을 요약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 내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컷오프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을 차단하려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선에나 그건 뭐 필요하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대결 구도는 흥행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죠. 반 이재명이라는 것은 나머지 후보가 전체가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살기로 말이죠. 이재명 비토론으로 갈 경우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내부 분열로 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 좀 보였잖아요. 예.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뭐 노림수라고 할까 좀 생각이 전략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친노 강성 인사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재명과 각을 세워야 될 텐데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정책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지역에 갔을 경우는 원오브댐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은 역할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을 도와서 함께 힘을 연대한다면 상당히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 비이재명이 아니라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친 이재명의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 지금 추미애고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한두 명 가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본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또 추미애 전 장관 해서 명추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미연대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벌써 그런 용어까지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짐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친문 진영 일부에서는 추미애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과 힘을 합하면 어떠느냐라는 길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고 있는 사람이 친문 좌장격인 친노 좌장격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요로를 통해서 아마 뭔가 저는 물밑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이 각을 세우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의외다라는 의외의 모습을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우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전선이 좀 뚜렷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영상 구성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동안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어제 TV 토론 때는 다소 좀 격앙되고 화가 난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지 내릴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화가 좀 많이 난 듯한 표정이 좀 봤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겁니다. 본인이 뭐 마녀 사냥 얘기를 했는데 너는 마녀다 그러면 나는 마녀가 아니다. 근데 그걸 입증해봐라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을 하는 것보다 감성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적 대응을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 화가 나거나 뭐 짜증 나거나 이런 표정을 하면 그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안하네, 뭔가 좀 찔리는 데가 있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담담하게 감성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 부도부소치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호소와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서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선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본경선까지 2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쟁점화될 거고 또 본 선거 여야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아마 저 문제가 쟁점화될 거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응해줘. 그래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감성적 대응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적 대응은 드라이하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예. 당장 오늘 또 3차 TV 토론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불문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보는. 정세균 대표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능력이나 도덕성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질문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YTN 사진 아예 뭐 자막으로 뭐 김부선 뭐 스캔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보나마나 또 이제 기본소득 문제도 집중적으로 물어지는. 그래서 벌써 이제 이재명의 아킬레스腱 그럼 벌써 2개가 됐네요. 예. 바로 이제 여성 여배우 스캔들 이른바 그리고 기본소득 논란 이 부분의 고비를 이제 어떻게 넘느냐. 특히 저는 기본소득 문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배우 스캔들 이런 문제는 과연 지금 어젠가요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떠나서 좀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감성적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 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요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쩌면 비하성 명칭을 사용한 것을 놓고서 또다시 당의 내용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상 편파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죠. 당 대표의 발언은 좀 신중하고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거나 또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다 포용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을 놓고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당 대표가 최대 리스크다라면서 송영길 대표를 작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저 단어를 왜 썼을까요? 저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표현한 이제 센 표현인데 친문 강성 주류와는 나는 다르다. 다른 길을 가겠다. 다른 행보로 가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 차원에서 아주 센 표현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요. 친문 강성 인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목표가 뭐냐면 송영길 당 대표의 목표는 어떤 형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소 누가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번 대선에 승리하겠다라는 게 지상 목표고요. 친문 주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강한 거죠. 이게 두 가지는 정권을 다시 우리가 찾겠다, 말하자면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결이 비슷한 것 같지만 승리 상당히 방정식이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청 간에 그리고 당 내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견해차, 생각 차이는 앞으로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송영길 더 아마 커질 대표가 겁니다. 자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과거 인사 때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성 지지층과 계속 충돌이 이어지겠네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요. 그리고 당의 주류 인사들 이낙연, 정세균 전 인사들하고도 후보들하고도 저는 지속적으로 저는 갈등과 간극이 저는 점점 벌어지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저게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록 내부 갈등이 있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게 송영길의 행보가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거 전략지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 전에
친문 강성 인사가 당 대표가 되고 지금 모든 행보가 청와대 주파수에 맞춰서 친문 일색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마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가짜 수산업자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정관계 인사들이 지금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계속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이 파문이 어디까지 지금 뻗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벌써 뭐 여권 유력 인사는 언론에 이름이 공개되고 있고 또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중요한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지금 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민김말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대선에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검찰의 수사의 칼날들이 여권 인사가 많다면 여권 인사들이 오징어 업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징어 사기꾼의 가짜 사기꾼입니다. 어떤 그 로비에 거론된다면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는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야권이 있다면 야권 인사가 한다면 그거는 또 정치 탄압이다라는데 역풍을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여야가 동시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에 불똥이 튀고 국민들은 완전히 아주 거기에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 말에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 로비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때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만이 정말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길이고 대선이 원만하게 치르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망조거란 물고기 비유한 이야기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건 농담이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친하시죠? 네, 최근에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최근에 가장 사랑받는 서 교수님에게 국민께 사랑받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표님만의 이 통합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비빔밥 얘기를 하셨는데 비빔밥이라고 하더라도 맛있는 비빔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연어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먹는 걸 뭐라고 그래? 햄버거에 넣으면 그 비빔밥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혹시 뭐 대선 출마는 하시는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 바닥에 앉는 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네요.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치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혁 강경투쟁에 대한 반성인가요? 개혁 강경투쟁에 대한 반성입니다. 뭘 강경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그래 책상에 앉아서 국회 안에 앉아서 되지도 않게 무도하게 법 통과시키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경보수입니까? 그걸 왜 누가 그걸 강경보수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을 지키는 게 강경보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요. 이제 뭐 다른 후보이신 승리 후보나 원희룡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 윤 총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당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최근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부근 주택을 덮쳤습니다. 물에 휩쓸린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남 진도 일대는 말 그대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하천까지 넘치면서 집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긴 겁니다. 주민 수십 명이 마을 회관동으로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재민들 이제 그 대피시키러 갔을 때 이미 다 침수가 돼가지고 저도 옆마을을 통해서 갔거든요. 우회해가지고 그 침수전대 가가지고 네 그분들 다 지금 회관으로 대피시켜 놓고 그러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빨리 조치해가지고요. 전남 지역의 주택 침수 피해는 100여 동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진도와 해남, 강진, 장흥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창 생육기에 접어든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많이. 엄청나죠. 지금 말도 못해요. 들녘이 요 농사진 들녘이 완전히 바다 잡았습니다. 바다 썰물 났기 때문에 수문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네요. 지금. 장흥에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기르던 닭 3만여 마리가 떼주고 마는 등 축사 수십 동도 물에 잠겼습니다. 비탈면에서 바위와 토사가 떨어지면서 도로 20여 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전선 조성역에서 벌교역 사이철길에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단선철도 구간인데요. 이 사고로 무궁화 열차 5편의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목포와 여수에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끊기는 등 뒤늦게 시작된 장마가 초반부터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과 이준석 대표 병역 논란을 시험 문제 예시론에서 무리를 빚은 전북 군산시 A고교와 교사에 대해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무리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다시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주한 외교단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어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달 12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위에 있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육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국내 성범죄를 척결하겠다며 특별신고 기간까지 운영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육군 A준장.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지난주 회식 뒤 2차 노래방에서 해당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시도한 뒤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장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 사안이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수사로 군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역 장성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군은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군 수사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한 달간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를 받았고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군내 성범죄 가해자를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은 건 올해 처음인 만큼 하위 계급뿐만 아니라 장성들의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찰대학교 소속 총경급 고위 간부가 성비위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간부는 과거 서울의 주요 성폭력 범죄 등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아서 이른바 여성범죄 수사통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YTN 취재 결과 경찰대학교 소속 간부인 A 총경이 지난달 말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과장은 교체는 됐습니다. 성비위 문제가 불거진 게 이유였습니다. A 총경은 과거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근무 시절 술자리에서 만난 언론사 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경찰청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감찰 담당관은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는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총경에게 제기된 성비위 사건인 만큼 위중한 문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징계죠. 네, 정직이면. 예, 정직부터는 중징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 혐의 없어 송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A 총경은 경찰대학교에서 기초 수사 과목을 전담하는 학과장으로 근무했으며 학과장 부임 전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폭력 사건 등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는 등 이른바 여성 범죄 수사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취재진은 A 총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대학교 측은 경찰청에서 공식 징계 통보가 내려온 만큼 A 총경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학과장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어르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영상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요양원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신준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가족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YTN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양보호사가 폭행하고 또 학대한 정황이 담긴 CCTV는 요양원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달 24일과 25일에 찍힌 건데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밀칩니다. 이후엔 머리를 세차게 때리기도 합니다. 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인데 침대에 눕혀놓고 거칠게 흔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80살 안순옥 씨입니다.
얼굴과 온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보려고 머리하고 지금 말도 너무 어눌해졌고 더 아예 몸은 거의 못 움직여요. 저희가 확보한 영상은 현재 요양원이 가지고 있다는 3개월 분량 CCTV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자의 아드님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가족들이 어떻게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네, 안 씨를 보호하는 또 다른 요양보호사의 내부 고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안 씨의 몸에서 상처와 멍자국을 발견하고 지난달 말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A 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에 이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2년쯤 됐는데요. 그 뒤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가족들은 지난해 설 명절 이후 한 번도 안 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화통화로만 안 씨의 소식을 전해 듣다가 지난 4월쯤 안 씨가 가족들에게 아프다, 꼬집는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A 씨가 안 씨를 관리하게 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아무 일도 없다, 또 잘 지내고 있다면서 둘러댔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추궁하자 A 씨는 환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괴롭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 이후 안 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가족을 못 만났고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 사실을 요양원이 먼저 파악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요양원이 전혀 몰랐다고 합니까? 네, 요양원은 계속해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가족들은 폭행이 2달 넘게 이어진 만큼 요양원 측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씨가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알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요양원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양원 측은 당초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다 지난 2일 요양원 측은 경찰과 관할 지자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폭행 사실을 먼저 신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원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 측보다 먼저 자진 신고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신고 뒤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대로 하겠다,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당초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던 3개월 분량의 CCTV 영상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면서 결국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최근에야 폭행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뒤에 경찰에 알렸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이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직접 요양원을 찾아가 봤지만 요양원 측은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경찰에 자료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덕양구청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A 씨의 학대 경위와 피해 기간을 파악하는 동시에 요양원 측이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 CCTV를 분석해서 A 씨의 학대 행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원 측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10개월가량 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내부 고발로 알려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 수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가서 CCTV를 보겠다라고 하면 보여줍니까? 사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여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요양원 쪽에서 먼저 CCTV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저희가 확보한 CCTV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6월 24일, 25일 이틀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안순옥 씨를
보살핀 게 3개월 정도 되다 보니 예. 그걸 다 확인해 본다면 더 많은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결국은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학생이 괜찮지 않다며 도와달라고 적은 쪽지가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유족은 집단 따돌림과 교사의 무관심이 원인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구 외국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A군이 남긴 쪽지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도와달라고 적은 쪽지에는 힘겨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친구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는 A군이 숨진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이 학교 측은 A군의 죽음이 학교 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A군 부모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건 2주 전 아들이 자해 시도를 했고 이 사실을 안 선배가 교사에게 알렸음에도 부모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에게라도 알렸다면 A군은 지금 하늘나라가 아닌 자신의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A군 부모는 지난달 30일 아들의 죽음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습니다. 괴롭힘과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다며 이들 4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또 이제 승남 쪽에 있는 분들과도 협의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 학교 측은 남은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 지원을 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접촉사고를 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폭력 조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차선 침범 사고가 났을 때 이 침범한 차량 과실을 훨씬 높게 따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검정 차량과 흰색 차량이 나란히 좌회전합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검정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자 흰색 차량이 피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다른 교차로. 역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4살 A씨 등은 대전 일대와 용인, 춘천, 아산 등지에서 차선 침범 차량 등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좌회전 도중 무심코 차선을 넘어가기 쉬운 데다 차선 침범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90%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일당이 고의 사고를 낸 교차로 앞입니다. 지금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좌회전 유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2차례 교통사고를 냈고 챙긴 돈은 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범들은 지인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한 가담자 등 여러 명을 차에 태웠고 대인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자기들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올리고 고의 사고 가담자 1명이 자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일당 31명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6은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폭력 조직원이었고 5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붙잡혀 구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다른 주범 2명과 가담자 등 5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큰데 온라인 거래의 무려 70% 정도가 모바일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62% 넘게 뛰었고
음료와 식료품도 38%가량 느는 등 음식 배달과 식품 관련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더해 배달 음식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식품 관련 새벽 배송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또 가전제품의 대형 고급화 추세로 생활과 주방가전 판매가 늘어 가전, 전자, 통신기기도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관련 비중이 높은 모바일 쇼핑도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거래의 71.2%가 모바일로 이뤄졌습니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거래한 건 음식 서비스와 이쿠폰 서비스, 아동, 유아용품, 애완용품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 대면 활동이 늘더라도 온라인 거래의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 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와 편의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월 7조 원 수준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10조 원을 넘겼고 지난해 13조 원, 올해 16조 원을 돌파해 4년 만에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승객과 승무원 29명을 태운 항공기 한 대에 통신 연락이 두절됐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재난당국은 이 항공기가 캄차카주 주도에서 이 지역의 또 다른 지방 도시인 팔라나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하다 항공교통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됐으며 해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팀체가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합동 수리팀을 꾸려서 피해 지역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연재난 피해 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홍수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서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호우특보는 경북 남부 지역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중부 죽산까지 북상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충청과 경북에 최고 80mm,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